준비됐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는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소위 메타버스라는 이름의 몰입형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차세대 핵심 ICT 기술로서 그 입지를 갖춰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 기술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진짜 현실 같은 가상현실 기술이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포켓몬고를 기억하시나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포켓몬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들여다보면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신박한 게임이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대중화된 계기였죠. 게임 속 가상현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레디 플레이어 1은 이제 메타퀘스트 VR 기기와 같은 가상현실 플랫폼을 통해 VR 책과 같은 형태로 반쯤 구현이 되었습니다. 미래 IC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룬 블랙미러에서도 가상현실 기술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가상현실 내에서 인간의 오감을 진짜 느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 같은 가상현실 기술을 추구하는 기술, 메타버스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란 단어는 또 다른 수많은 우주라는 의미로 ICT에서의 메타버스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는, 그러나 현실과는 다른 디지털 세계를 말합니다. 사용자들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모나 캐릭터를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아바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소개한 VR 챗 이외에도 로블록스, 세컨드 라이프, 디센트럴랜드 등 여러 다양한 메타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굳이 VR 기기를 활용하지 않아도 컴퓨터 환경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대체 메타버스가 3D 온라인 게임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온라인 게임이 사실상 메타버스 그 자체 아니냐 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게임을 즐겨오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요. 설명에 따르면 게임 속 세계의 에피소드에 집중되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모험에 집중이 되어 있는 온라인 게임과는 달리 메타버스는 플레이어 간 콘텐츠 생산과 교류, 경제활동, 엔터테인먼트 등의 상호작용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찾아보니 1984년 윌리엄 깁슨의 소설 뉴로맨서의 사이버 스페이스에 그 개념의 기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뉴럴링크에 영감을 준 소설로도 유명한데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인간의 정신이 물리세계에서 벗어나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와 같이 실체 세계에서 정신만 컴퓨터에 연결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인 것은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상세계에서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묘사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어 보다 오늘날의 메타버스와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기술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대두되기 시작했을까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그래픽 기술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초창기에는 온라인 게임의 형태로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일렌시아, 테일즈 위버, 다크 에덴과 같은 2D MMORPG로 시작하여 뮤, 크로노스, 마비노기, 라그아임 등의 3D MMORPG가 크고 작은 인기를 끌며 이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흐름은 마찬가지였는데요. MMORPG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게임 울티마 온라인이 1997년에 시작된 이래 수많은 게임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2003년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 세컨드 라이프가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콘텐츠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 간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상현실의 기술적인 개발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2010년에 접어들며 원래는 연구소 내 랩상에서만 구현되던 컴퓨터 그래픽스와 3D 비전 기술이 결합한 VR 기기가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큘러스에서 출시한 VR 헤드셋 리프트의 출시와 함께 사람들은 몰입형 가상 환경이 구현 가능한 디바이스를 소유할 수 있었죠. 또한 2016년 큰 성공을 거둔 포켓몬고의 성공 사례,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게임들이 하나둘 등장함에 따라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대중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파는 2009년에 설립된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에 관련된 일,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ICT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량 있는 인력으로 꾸려진 ICT 기업의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이파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유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파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80개 이상의 언어로 실시간 합성하는 영상, 그리고 실시간 대화형 AI 아바타 서비스 등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또는 산업 현장의 데이터 운영 관리를 AI,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등의 디지털로 전환하는 서비스 등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채로운 메타버스 서비스의 킥오프 및 운영 등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니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ICT 기술 지원의 핵심 기관 나이파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관 소개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하던 얘기 마저 계속해볼까요? 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메타버스를 다룬 영화가 큰 흥행을 거둔 지 불과 2년 만에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제한과 같은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람들의 흥미는 온라인 활동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 시기가 가장 메타버스 기술이 주목받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21년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버스의 앞머리인 메타로 변경하며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메타버스 관련 기술 투자와 연구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인 팬데믹이 끝난 오늘날의 시점으로 볼 때 메타버스는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판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메타버스 개념의 불명확성, 다음으로는 과도한 메타버스 홍보와 설레발,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 기술 발전의 부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로 메타버스는 사람들의 혁신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표방하지만 일단 메타버스가 게임과 다른 점이 대중들에겐 잘 어필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그 어떤 대단한 혁신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중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메타버스가 당장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공격적이고 과장적인 홍보들이 지금까지 많았으며, 이와 같은 비판점에 대해 메타버스는 아직 답을 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들 만한 어떠한 기술 발전이나 돌파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행어처럼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트렌드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현재 메타버스 콘텐츠에 사용되고 있는 VR 기기 오큘러스 제조사의 초기 멤버인 존 카맥은 페이스북의 메타버스와 VR 사업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며, 뉴럴링크의 CEO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는 현재의 메타버스가 지나가는 유행에 불과하며 뉴럴링크와 같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진정한 메타버스의 혁신 기술이자 미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스의 헤드인 필 스펜서는 메타버스가 아주 질이 나쁜 비디오 게임과 같다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가상세계의 구현은 현존하는 일반적인 비디오 게임이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언급된 비판점과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메타버스는 지금까지와는 차별된 기술 혁신을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은 여러 ICT 분야의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데요. 네트워크 속 사용자들이 가상세계와 실시간으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음성인식 기술이나 제스처 인식 기술은 물론 햅틱 기반의 촉각 센서와 가상세계와의 연동, 가상세계에서의 향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후각 자극 기술 등의 사람 컴퓨터 인터랙션 HCI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인 초저지연 네트워크의 구축도 필수 불가결하겠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줄 CPU와 GPU 또는 뉴로모픽 연산장치와 같은 데이터 기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때는 ICT 기술의 혁신으로 떠올랐지만 잠시 주춤하고 있는 메타버스. 소개드린 기술의 발달이 정말 레디 플레이어 1과 같은 영화 속 몰입형 VR 기술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해볼 만한 것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어느 시대에서든 늘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기술들을 제공해왔다는 것이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메타버스가 몇몇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유행처럼 잠시 등장했다 사라질 개념에 불과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후키입니다. 과학과 공학, 기술, 과학사회학, 그리고 과학철학 및 과학기술 정책 등을 다루는 종합과학 채널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였거나 소소하게나마 즐거움을 드렸다면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과학후키 채널의 콘텐츠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과학후키 채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후원을 통해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계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